이야기는 상하이시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청록색 머리 여성 장황신이 갓난아들 모유 수유 중입니다. 그녀는 아기 첸첸애에게 먹고 자기만 하니 얼마나 좋냐며 잠을 설쳐도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모릅니다. 그는 환생하여 전생의 의식을 지녔습니다. 젖을 물고 있으면서도 뇌가 미성숙한데도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그때 푸른색의 게임 같은 상태창이 나타나고 생후 33일 된 린즈쉰, 생물학적 레벨은 일반 1급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치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민즈쉰이 침대에 누워있고 부모 장황신과 리넨성이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재능이 넘치다며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린즈쉰은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만번의 발차기를 완료해 생물학적 속성 사용 및 진화 능력을 얻었음을 알립니다. 이 능력은 훈련하는 신체 부위를 탄소 기반의 한계 내에서 무한히 강하게 만듭니다. 그는 강해지는 힘에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를 언급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슈퍼히어로를 상상한다. 생후 4개월이 된 린즈쉬는 앉기와 기기를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숨기고자 밤에만 훈련합니다. 기어 다닐 때마다 시스템이 포인트를 줍니다. 한 달 뒤인 5개월에 그는 걷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서야 부모님 앞에서 자연스레 앉고 기어 다녔습니다. TV를 보던 중 변이된 괴수에 대한 뉴스에서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가 힘을 합쳐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린즈쉬는 이 세상이 전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변이되어 끔찍한 변이된 괴수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들과 맞서 인류는 두 길을 개발했죠. 첫 번째는 인간이 기술로 신체를 개조하여 강력한 사이보그가 되는 기계화 승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간이 변이된 괴수의 유전자를 융합하여 그들의 힘으로 괴물과 싸우는 유전자 융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깨달은 린즈쉬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성장하고 조용히 능력을 진화시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황신이 문을 열자 파란 드레스를 입은 새 이유 쉬멍이 서 있었습니다. 쉬멍은 남편 섬제네와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어린 딸 섬칭어를 소개합니다. 민즈쉬는 보라색 머리 소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는 섬칭어가 이세 세상의 첫 친구이며 언젠가 운명이 단단히 묶일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린즈쉬는 훈련에 매진합니다. 생후 7개월이 되자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달리기, 점프,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를 혼잣말로 익혔고 각 활동에서 스텝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8개월이 되자 그는 아기 침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했죠. 부모님 없을 때 조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장황씨는 발코니에서 8개월 된 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웹소설 작가인 그녀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린즈쉬는 즉시 자는 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며칠 후 장황신이 아들을 목욕시키다 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리넨성을 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가 달려오자 그녀는 8개월 된 아기에게 복근이 있다고 말했고 리넨성은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가 될 100만 분의 1의 영재일지도 모른다며 흥분했다. 이 기발한 이야기에 린즈쉬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부모님이 웹소설 작가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린즈쉬는 변이된 지구에 천재는 자신 말고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무술 가문 출신 2살배기 아이가 한 손으로 20kg 덤벨을 드는 뉴스를 시청했다. 장황씨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첼첸이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린즈쉬는 어머니의 믿음에 감동하며 자신도 2살이 되면 20kg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린즈쉰이 2살이 되자 훈련은 효과를 보였다.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힘을 길러 창고에서 한 손으로 20kg짜리 물건을 가뿐히 들었다. 그때 엄마가 섬칭허의 별명인 하난이 놀러 왔다고 부르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제 2살인 섬칭허가 그에게 타르트를 건네주었다. 린즈쉬는 속으로 정신 연령이 달라서 평범하게 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여느 아기와 다름없지만 그는 매 순간 훈련하고 그녀와 시간을 보낼 독특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곁에 붙어있는 걸 좋아해서 그의 운동에 맞춤형 중량 조끼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죠.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에 하나니 또 오줌을 쌌다며 소리치자 또 한 해가 흘러 있었습니다. 3살 린즈씨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한 손으로 40kg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TV를 보던 그는 4살짜리 영재가 30kg 아령을 드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이미 더 강하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합니다. 성장했음에도 시스템은 생물학적 레벨이 1단계로 표시됩니다. 2단계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안고 그는 처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바깥 세상은 수인과 사이보그가 있는 놀라운 미래 도시 풍경이었고 그는 이들이 말로만 듣던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엄마와 이웃인 쉬멍, 섬칭어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전자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책이 최고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엄마는 어린이 코너를 알려줬지만 린즈씨는 고급 백과사전으로 향했고 걱정하는 섬칭허가 뒤따랐습니다. 엄마들은 혼란스럽게 지켜봅니다. 쉬멍은 왜 저런 책을 좋아하냐고 묻고 장황씨는 천재 유전자 때문이라고 추측하죠. 섬칭허가 쿠키를 건넬 때 린즈씨는 독서에 몰두합니다. 책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체가 일반, 고급, 희귀, 서사, 전설, 신화의 6가지 생물학적 등급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다시 9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 같은 일반인들이 최하위 1단계이며 상위 존재에 비하면 개미처럼 미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린즈신을 크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를 숨긴 채 훈련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시스템이 새 퀘스트를 알려줍니다. 1억자를 읽으면 천상의 지혜의 뿌리를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할 생각에 신이 난 그는 퀘스트를 수락합니다. 그 후 1년간 린즈신은 체력 단련과 독서에 몰두합니다. 4살이 되던 해 그와 섬칭어는 장메이 선생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봅니다. 학교에 입학한 직후 그는 일반 2단계로 돌파합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는 한 손으로 80kg 역기를 들고 1.2m를 뛰어넘으며 100m를 11초 안에 주파합니다. 성인도 달성하기 힘든 대단한 기록이죠. 어느 날 그는 우는 섬칭어를 아이들이 오줌 싸개라며 놀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나서기로 결심하죠. 그는 아이들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노려보며 무서운 협박을 날립니다. 누가 하나를 괴롭히면 매일 침대에 오줌을 쌀 거라는 유치하지만 위협적인 협박은 통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다시는 유치원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섬칭어는 자신을 지켜준 그를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이 일로 그는 유치원 골목대장 업적과 새로운 퀘스트들을 잠금 해제합니다. 그는 여러 퀘스트를 동시 진행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반년 뒤 독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1억자를 읽은 그는 천상의 지혜의 뿌리를 보상으로 받아 완벽한 기억력과 인간으로서 최고의 학습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그와 섬칭허는 거의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 사진을 찍습니다. 방학에도 린즈씨는 쉬지 않았고 이제는 200kg짜리 거대한 바벨로 훈련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방학 동안 그의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2m 이상을 뛰어넘고 100m 달리기에서 7.98초를 기록해 8초의 벽을 깼습니다. 그의 정신력 역시 그만큼 날카로웠죠. 새로운 속성 덕에 그는 이미 초등학교 교과과정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그의 새 인생은 선샤인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죠. 이미 심화학습을 독학 중이라 경시대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칭호를 얻기 위해 전국 초등학생 학업 경시대회에서 손쉽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섬칭어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었고 그녀는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한 학기 만에 린즈신에 이어 반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퀘스트 진행을 위해 모든 교내 체육대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특별한 전학생이 나타난 거죠. 선생님은 은청색 장발 소녀 바이쉐를 소개했고 린즈씨는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에 서 있을 때 그는 평범치 않은 희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학생 바이쉐가 자리를 찾아 걷자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봅니다. 션칭어는 린즈신에게 몸을 기울여 바이쉐의 머리카락이 겨울 눈송이처럼 정말 예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린즈신은 미학을 논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쉐가 옆에 앉자 그는 그녀에게서 나는 비인간적인 기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전자 융합자나 그 후손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며칠 뒤
바이셰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거의 가지 않았고요. 처음엔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자는 그녀와 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변함없었고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교실은 일상으로 돌아갔죠. 이 평화는 한 달 만에 깨졌고 기이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이셰에게서 끈적한 흰 액체가 분비되기 시작했어요. 악취나는 물질이 옷과 다리 아래로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역겨워하며 심한 냄새에 불평했어요. 심술궂은 남자의 하나가 그 액체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비웃듯이 내뱉더니 씻어주겠다며 여자의 머리 위로 물병을 쏟아부었어요. 모욕감과 비에 젖은 바이셰는 책상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불량배들은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며 잔인하게 비웃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선칭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린즈신에게 바이셰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린즈신은 당황했습니다. 바이셰가 위험한 걸 알았기에 왜 우는지 이해 못했지만 그는 돕기로 합니다. 불량배들에게 다가가며 그는 평가를 제고했어요. 여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지금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괴롭힘당하는 약한 소녀, 그가 나설 차례였죠. 린즈신은 주동자의 멱살을 잡고 이름을 부릅니다. 관춘. 그리고는 섬뜩한 미소와 함께 바이셰의 책상에 쏟은 물을 닦으라고 명령하죠. 관춘은 겁에 질려 당장 닦겠다 더듬거렸고 다른 아이들도 곤경에 처했음을 깨달았죠. 린즈신은 공부도 싸움도 잘해 학교에서 악명이 높았죠. 6학년조차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빨리 휴지를 들어 책상을 닦습니다. 책상이 깨끗해지자 린즈신은 무리를 훑어보며 관련자 모두에게 즉시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땀 흘리며 겁먹은 불량배들은 재빨리 따랐죠. 아이들은 바이셰 책상 앞에 줄 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바이셰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린즈신과 선칭허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선칭허는 바이셰 어깨에 손을 얹고 원래 친구는 서로 돕는 거라 말합니다. 그날 이후 선칭허는 조용한 백발 소녀와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고 항상 린즈신을 끌고 다닙니다. 세 사람은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섬칭허는 늘 친절하게 가장 맛있는 간식을 바이셰에게 먼저 나눠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칭허가 간식을 건네자 바이셰는 망설입니다. 바이셰는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역겹지 않냐고 묻습니다. 두 부분을 믿지 못해 죄송하다며 어릴 적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잘해주는 게 비현실적이어서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섬칭허의 단호한 말에 바이셰는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섬칭허는 자신도 그 기분을 안다며 역겨워하지 않을 거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이셰만 괜찮다면 영원히 친구가 될 거라고 선언하며 약간 어이없어하는 린즈신까지 약속에 끌어들입니다. 벅찬 감정에 바이셰는 섬칭허를 꽉 앱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보답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짐승 이빨 목걸이를 내밀며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 그들에게 건네주죠. 섬칭허는 신나게 동의하고 해가 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세 아이는 함께 서서 영원히 친구가 될 거라고 즐겁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우정이 막 굳어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섬칭허는 바이셰가 전학 갔단 소식에 기절초풍합니다. 린즈신은 바이셰가 자퇴 서류 쓰는 걸 봤다며 확인해 줍니다. 그는 교장실 문 앞에서 지켜보던 순간을 회상하죠. 그는 교장, 사이보그 팔을 가진 위협적인 남자와 함께 있는 바이셰를 보았습니다. 교장은 바이셰의 서류는 다 됐고 정보는 비밀로 지킬 거라고 남자에게 확언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린즈신은 바이셰의 정체가 단순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이후 바이셰는 다시 볼 수 없었고 궁금증만 남았죠. 하지만 그는 이후의 사건들이 진정으로 그의 이목을 끌었다고 말하죠. 얼마 후 린즈신은 집에서 어머니인 장완신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도하며 긴 타이핑 후 받는 마사지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린즈신은 천상의 지혜의 뿌리 덕분에 전문적인 마사지 기술을 배웠다며 그 유용함에 속으로 놀랍니다. 그때 주요 뉴스가 보도되면서 그들의 조용한 저녁은 방해받습니다. 교토 신동이 이룬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인데도 그 소녀는 변이 괴수, 유전자와 융합하여 한 손으로 500kg의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린즈신은 그 소년을 알아보고는 라이벌이 벌써 유전자 융합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의 아버지 리넨성은 교토신동이 항상 TV에 나와 인플루언서로 키우려는 거냐며 불평합니다. 부모는 그에 대해 얘기합니다. 리넨성은 그 아이가 천년된 무술 가문 출신이라 발달된 유전자 융합 기술을 가졌을 거라고 설명하죠. 장원 씨는 아이를 실험용으로 쓰는 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가족의 이익이 먼저라고 반박했고 아내는 그에게 모든 걸 다 아시네요라며 비아냥거립니다. 부모님이 언쟁하는 동안 린즈쉐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융합 전 신동은 100kg을 들었다고 회상하죠. 이제 500kg을 들 수 있고 5배나 늘었죠. 그에 비해 고작 8살인 린즈쉐는 유전자 융합 없이도 한 손으로 300kg 몇 끼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가 그에게 공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속보에는 이웃나라의 한 도시가 거대한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이 공격은 거대 변이 쥐떼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엔 괴물 쥐떼가 폐허를 뒤덮고 비명 지르는 여성을 거대한 턱으로 붙잡아 잔인하게 집어삼키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뉴스는 이단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변이쥐 공격을 선동하며 불길을 부채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폐허가 된 사쿠라국의 한 관리는 이단자들이 괴수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집단이라며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합니다. 뉴스를 통해 린즈씨는 이단자들이 이익을 위해 변이된 괴수들을 섬기는 반인륜적 배신자 조직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강하고 안정적인 나라에 태어나 조용히 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있음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창밖 굉음이 그의 생각을 흩뜨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걷자 중무장한 사이보그 편대가 밤하늘을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병력 배치에 의아해하며 아무 일 없기를 바라죠.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린즈씨는 섬칭어를 기다리고 그녀는 늦었다며 달려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이쉐가 준 송곳니 목걸이는 섬칭허의 목에서 밝은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금니가 변이된 괴수의 것이며 그녀에게서 느껴진 희미한 비인간적 기운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빛은 금세 사라졌고 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보그와 어금니 반응을 보니 린즈씨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학교 가는 길 검은 드레스를 입은 긴 빨간 머리 여자가 가로등에 기대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정말 귀엽다고 말하며 그들 앞에 서서 남매인지 묻습니다. 섬칭어는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에게도 소꿉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련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사악하게 변합니다. 그녀는 눈을 빛내며 다가와 왜 혼자 등교하고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묻습니다. 섬칭어가 답하려 할 때 린즈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막습니다. 그는 늦겠다며 그녀를 끌고 가고 미스터리한 여자를 뒤로 한 채 떠납니다. 안전거리 확보 후 그는 섬칭어에게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말라고 타이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과 후 린즈신이 그녀를 외진 골목길로 이끕니다. 섬칭허는 으스스하다며 불안해합니다. 린즈신은 이 지역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 사람들이 이미 모두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에 봤던 빨간머리 여자가 나타나서는 드디어 학교 끝났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샘이라는 거구의 남자가 함께 있었죠. 여자가 샘에게 애들 찾았어 라고 말하자 린즈씨는 경계합니다. 분명 다른 길을 택했는데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걸까? 여자는 달콤한 목소리로 간식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유혹하고 공범인 샘은 초조해합니다. 그는 여자에게 애들 기절시키고 빨리 끝내자고 말합니다. 말없이 샘은 천을 들고 달려들며 돈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가 다가오자 린즈씨는 섬칭어를 밀쳐내고 그와 맞설 준비를 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전력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주먹이 샘의 얼굴에 정확히 박혔고 거구의 남자는 동작을 멈췄죠. 엄청난 힘에 샘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골목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초등학생이 성인 남자를 날려버렸다는 것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바닥에 샘은 피를 토하며 기절초풍합니다. 샘이 쓰러지자 린즈씨는 빨간 머리 여자에게로 향한다. 그녀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복부에 펀치를 날리고 강력한 어퍼컷으로 기절시킵니다. 쓰러진 납치범들 위에서 그의 표정은 굳어지고 근처 벽돌을 집어듭니다. 그의 의도는 단호했습니다. 카메라 없는 후미진 골목, 그들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놈들을 살려두면 초인적인 힘이 드러나 조용히 힘을 키우려던 계획이 망가지죠.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땅이 격렬히 흔들리고
강한 지진이 골목을 덮쳐 모두 허를 찔렸습니다. 얼마 후 거대한 발톱 달린 손이 근처 건물 벽을 부수며 뚫고 나옵니다. 먼지와 잔해 속에서 거대한 변이쥐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 괴수는 아이들은 무시하고 의식을 잃은 여인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를 삼키는 대신 발톱으로 단번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섬칭허가 비명을 지르자 쥐가 잘린 머리를 집어듭니다. 위험을 감지한 린즈 씨는 겁에 질린 섬칭허를 품에 앱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대 변이 쥐이니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돌아 그녀를 안고 도망칩니다. 탈출할 때 붉고 금빛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헬멧에 토끼 귀 장식을 단 금발의 여성 사이보그가 골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쥐를 쏜살같이 지나칩니다. 린즈신의 어깨 너머로 이 광경을 본 섬칭허는 사이보그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소리칩니다. 사이보그는 괴물 뒤로 우아하게 착지한 뒤 쥐를 마주보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건틀릿이 빛나고 무기를 충전하며 외칩니다. 마취 연기. 괴물을 향해 발사체를 쏘자 골목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린즈씨는 폭발로부터 섬칭허를 보호합니다. 변이쥐는 화염 폭발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마취 연기에 정신을 잃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이보그는 앞으로 돌진해 약해진 야수를 맹렬한 공격으로 마무리합니다. 후에 린즈씨는 집에서 사건 뉴스 보도를 봅니다. 그는 전투를 분석하고 사이보그의 힘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쥐를 먼저 약화시켰음에도 죽이는 데 7분이나 걸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거대 변이 쥐의 위험성을 생각합니다. 10m 이상 자라며 일반 5급까지 도달하는 강인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탈출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의 위험을 다시금 일깨운다. 그는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려 훈련을 늘리기로 결심한다. 이후 그는 훈련장에서 무거운 바벨로 스쿼트를 하며 시스템으로부터 포인트를 보상받는다. 변이된 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삶은 계속된다. 얼마 후 그와 섬칭허는 9번째 생일을 맞아 양가와 함께 큰 케이크 앞에서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고 나서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천상의 지혜의 뿌리 덕분에 린즈씨는 하룻밤 만에 조각을 독학하여 섬칭허에게 정교한 나무 비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머리에 꽂고 정말 좋다 외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린즈신과 섬칭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들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시스템은 그에게 9년 의무교육 정복 업적 완료를 알리며 유치원 꼬마 대장과 초등학교 짱칭호를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다음으로 중학교 패왕칭호를 잠금 해제할 생각에 들뜹니다. 그 칭호는 그에게 적자 생존 속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방학 중에도 그는 고강도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그는 등에 거대한 바위를 메고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해 엄청난 능력치 향상을 얻었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개학 직전 10km 달리기를 마친 후 그의 시스템은 생물학적 레벨이 일반 3단계로 돌파했다고 알립니다. 그의 신체 속성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손으로 700kg을 들 수 있고 수직 점프는 4m, 100m 달리기는 6초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지자 교토 신동의 수준이 궁금해집니다. 공교롭게도 개학 전날 밤 TV에서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뉴스에 따르면 14세 신동은 거대 개미 유전자와 융합해 한 손으로 2000kg 합금 블록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린즈씨는 거대 개미 유전자가 힘을 사해서 8배 증폭시키므로 유전자 강화 전 신동의 본래 힘은 500kg에 불과할 것이라 계산합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더 강하다는 의미죠. 그는 유전자 융합으로 더 강해질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짓고 다음날 중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시수석이라 모든 명문 중학교가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섬칭허와 같은 반이 되면 상하이 중학교 입학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했죠. 등록날, 교장과 새 담임이 그들을 환영하며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합니다. 몇 마디 담소를 나눈 뒤 그는 핑계를 대고 섬칭허와 함께 자리를 뜹니다. 상하이 중학교를 택한 건 훌륭한 체육시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수업 전 학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습니다. 코트 위 들뜬 섬칭허는 린즈신에게 샤오천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정의 커브볼을 외치며 화려하게 서브를 넣죠. 린즈신은 셔틀콕을 쉽게 잡았지만 경기는 방해받습니다. 선배 무리가 다가와 모자를 거꾸로 쓴 리더가 셔틀콕을 뺏으며 코트가 예약됐다고 알립니다. 친구들은 섬칭허에게 남아 스파링하자고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섬칭허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왔다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린즈신은 그들이 섬칭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차가운 표정으로 끼어듭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선착순이라는 규칙을 상기시켜줍니다. 리더는 코트를 차지하겠다고 거만하게 선언하며 비웃습니다. 리더가 셔틀콕을 잡고 위로 던집니다. 하지만 그가 서브를 넣기 전에 린즈쉔이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규칙이 곧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뛰어올라 셔틀콕을 무서운 기세로 내리칩니다. 하얀 섬광이 된 셔틀콕이 코트를 가로지릅니다. 너무 빨라서 리더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강력한 충격에 라켓이 부서지고 모자가 날아갑니다. 선배들은 땀 흘리며 떨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린즈신이 사람인지 유전자 융합자인지 의심합니다. 어떤 이는 공이 조금만 빗나갔더라면 보스 머리가 날아갔을 거라며 경악합니다. 잔뜩 겁먹은 선배들은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규칙을 알았으니 즉시 자리를 뜨겠다고 말한 뒤 허둥지둥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나서인지 아무도 린즈쉔이나 섬칭허를 다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 생활은 시설만 좋았을 뿐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업적으로 린즈쉔은 이미 중등 과정을 마쳤을 만큼 훨씬 앞서 있었죠. 수업 중에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운동이 끝나면 천상의 지혜의 뿌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요리, 사진, 운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빠르게 섭렵했습니다. 중학교 패왕 칭호를 얻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대표로 전국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트로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하지는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도 칭호는 아직 해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책상에는 펠레터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섬칭허 과외 외에는 교내 체육대회에만 집중했습니다. 대회를 완전히 제패하면 칭호를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힘, 도약, 속도를 상징하는 투포환, 높이뛰기, 단거리 달리기 세 종목에만 참가했습니다. 그는 투포환에서 201m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초인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손쉽게 1위를 했습니다. 섬칭어와 함께 금메달을 보며 그는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구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성취가 다른 모든 학생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중학교의 패왕 칭호를 획득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칭호 3개를 모두 잠금 해제하자 9년 의무 교육 재패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적자 생존을 얻게 되었죠. 힘이 온몸에 흐르자 그는 칭호가 드디어 해제되었음을 만족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린즈신과 섬칭허가 하교할 때 그는 새로 얻은 적자 생존 속성을 떠올립니다. 이 능력은 포식자가 다른 생물의 생명 정수를 먹어 진화하게 합니다. 생명의 정수가 뭘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섬칭허가 기다리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는 섬칭허에게 괴수 이빨 목걸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빌려주며 건네줍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빨에 닿자 시스템 알림이 뜹니다. 시면 거대 나비의 생명의 정수 흔적을 삼켰으며 진행률 1%의 새로운 가이드북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주위로 날개에 눈이 달린 거대한 검은 나비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빨이 나비의 것이란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온라인에서 시면거대 나비를 검색합니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이 낯선 짐승을 연구해야 함을 깨달은 그는 바이셰가 주었던 송곳니 한 쌍을 떠올립니다. 가방을 뒤져 두 번째 이빨을 찾습니다. 두 번째, 송곳니를 쥐고 다시 힘을 흡수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뜨며 두 번째 생명의 정수를 흡수했다고 알려주지만 가이드북 진행률은 겨우 2%까지만 오릅니다. 남은 생명 정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며 어금니를 봅니다. 시면 거대 나비의 모든 힘을 끌어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음날 방과 후 린즈신은 훈련과 변이된 괴수로부터의 빠른 탈출을 위해 섬칭허를 매일 자전거로 등하교시킵니다. 학교를 나서는데 한 남자가 즈신하고 부릅니다. 운동복 차림의 그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자신이 학교 무술킹거 코치라고 소개합니다. 린즈신의 체육대회 활약을 학교 역사상 최고라고 칭찬했어요. 거 코치는 그의 운동 재능이 학업 능력보다 뛰어나다며 큰 열의를 보이며 팀에 합류할 것을 정식으로 권유합니다. 그는 린즈신에게 승낙하라고 재촉하지만 결정 전 팀을 알아볼 시간을 줍니다. 거 코치가 열정적으로 말해서 린즈신은 거절할 수 없었죠. 떠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코치는 무술킨이 체육관 시실에 있으니
내일 시간 나면 방문하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해가 지자 린즈 씨는 방으로 돌아와 새 능력을 시험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손뼉을 쳐서 바퀴벌레와 모기를 잡습니다. 손을 펴 죽은 곤충을 보지만 아무 힘도 안 느껴집니다. 작고 평범한 생물로는 능력이 발동되지 않음을 깨닫죠. 그는 강력하거나 이국적인 짐승만이 진화에 필요한 생명 정수를 가졌다고 추론합니다. 새 이론을 확인하고자 린즈 씨는 짐승 고기 파는 슈퍼마켓을 찾아갑니다. 썸칭허를 태운 채 도시로 자전거를 몰았죠. 그들은 곧 대형 슈퍼마켓에 도착합니다. 린즈 씨는 안에서 통로를 걷다 짐승 고기가 많지만 모두 포장된 것을 알게 됩니다. 고기를 만지지 않고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좌절하려던 찰나 갓 잡은 짐승 고기를 파는 정육점 주인의 외침을 듣습니다. 미리 포장 안 한 신선 짐승 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간판 아래 고기 자르는 정육점 주인을 발견합니다. 어리둥절한 션칭어에게 기다리라 한 뒤 고기를 확인하러 갑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 더는 설명하지 않고 카운터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갓 자른 짐승 고기 한 조각에 손을 댑니다. 손이 닿는 순간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가 그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역시나 짐승 고기에는 강한 생명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환히 웃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썸칭어는 고기를 만진 것만으로 신나하는 그를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그녀는 걱정스레 다가가 고기 느낌을 묻습니다. 린즈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리둥절한 썸칭어에게 이 고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너도 한번 만져보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손살에 치며 둘목까지 만졌으니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추측을 확인한 린즈 씨는 집에 가져가 먹어보려 짐승 고기를 사려 하고 썸칭어는 깜짝 놀란다. 짐승 고기가 비싼 걸 알기에 그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습니다. 가장 싼 고스트 사도우 스퀴드조차 한 근에 거의 1,000위안이나 합니다. 그는 오징어를 사기로 하고 한 팩을 집어듭니다. 썸칭어는 가격에 당황하여 너무 비싸다고 엄마께 먼저 여쭤보라고 합니다. 린즈 씨는 미소로 그녀의 머리를 다독이며 안심시킵니다. 그는 걱정 말라며 엄마가 두 가족 먹을 만큼 사오라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회상신에서 그의 어머니 장왕세비 잔치를 기쁘게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린즈 씨는 이 계획의 일부로 고기를 나누지만 사실 직접 흡수하면 상할까봐 섭취로 생명 정수를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계산대에서 그는 고스트 스카도우 스퀴드 3팩을 2,994위안에 구매했고 계산원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린즈 씨는 고기가 너무 비싸서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막막해한다. 쇼핑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최근 도시가 혼란스러워 안전을 위해 곧장 집으로 향하기로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린즈 씨는 실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는 바구니 속 고기팩에 몰래 손을 댑니다. 이내 익숙한 보라색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죠. 그의 시스템은 고스트 서도우 스퀴드의 생명 정수 일부를 흡수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생물체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가 열렸지만 진행률은 0.1%에 불과합니다. 그의 마음에 여러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오징어의 환영이 떠오릅니다. 조용한 길을 자전거로 달리며 그는 암산합니다. 고기 소량을 흡수한 것으로는 힘의 극히 일부만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도감 진행률을 100%로 채우려면 50kg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려 10만 엔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는 물에 녹아 사라지는 오징어의 특별한 능력을 심사숙고한 끝에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합니다. 가족에게 그만한 돈을 부탁할 수 없으니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는 고기를 산 두 번째 이유, 생명 정수 흡수로 고기가 상하는지 시험할 것을 기억합니다. 포장을 힐끗 보니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고기는 여전히 신선해 보입니다. 정수를 흡수해도 고기가 상하지 않아 그는 미소 짓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흡수하자 오징어의 진행률이 3%까지 오릅니다. 그때 썸칭어가 소리치며 경고하자 그의 집중이 깨집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자전거 도로의 커플 앞에서 끼익 멈춘 후 사과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자신을 탓한 그는 왜 길이 붐비는지 의아해합니다. 썸칭어가 앞을 가리키자 팽팽한 대치 상황이 보입니다. 근육질 빨간 머리 남자가 칼로 여성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썸칭어는 인질이 샤오메이 선생님인 것을 알고 경악합니다. 남자는 군중에게 위협을 외칩니다. 주변은 경찰관들로 포위되어 있고 확성기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경찰서장은 아빈 경관을 제지하며 함부로 쏘지 말라고 이릅니다. 서장은 목표물이 인질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방패로 삼기에 깔끔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관이 수면가스를 제안하자
서장은 효과가 나타나기 전 용의자를 자극할까봐 거절합니다. 경찰이 망설이자 린즈천이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몰래 바닥에서 작은 돌을 주워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튕겨냅니다. 돌멩이는 아빙 경관의 총에 맞고 총알이 빗나갑니다. 빗나간 총알이 인질범의 손에 맞아 비명을 지르고 칼을 놓아 차오메이 선생님을 풀어줍니다. 기회를 잡은 경찰서장은 팀의 진입을 명령합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무장 해제된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한 여경은 겁에 질렸지만 무사한 차오메이 선생님을 위로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린즈천은 조용히 자전거에 다시 올라탑니다. 섬칭어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며 돌멩이를 던졌는지 묻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멈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서장이 린즈천에게 돌 던진 게 맞냐고 묻습니다. 들켜서 당황한 린즈천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부인합니다. 서장은 좋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기 싫어하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는 용감한 행동에는 포상금이 따른다고 혼잣말합니다. 포상금이라는 말에 린즈천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돈이 필요해진 그는 급히 자전거를 멈추고 서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머쓱하게 말을 번복하며 자신이 돌을 던졌고 그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서장은 경찰서로 와서 진술하면 포상금 신청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알린 후 린즈천과 섬칭허는 경찰서로 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운 용의자를 데려가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용의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경찰은 그가 이단자이며 눈앞에서 거대한 변종 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괴물은 수갑을 부수고 날뛰며 경찰관들에게 거대한 발톱을 휘두릅니다. 경찰서장은 무전으로 모든 병력에게 민간인 보호와 발포를 명령합니다. 경찰들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은 소용이 없었죠. 다급한 보고가 전해집니다. 이단자가 쥐왕의 유전자와 결합했다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위험을 감지한 린즈천은 미안하다며 두 사람을 붙잡고 어서 도망치라고 재촉하며 그들을 끌어냅니다. 괴물이 쫓아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도망칠 때 보라색 기운의 새 인물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세련된 미래형 갑옷을 입은 여성 사이보그입니다. 그녀는 거대 쥐에게 강타를 날려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짙은 보라색 단발머리를 한 여성 사이보그가 공중에 떠서 가슴에 있는 레이저 캐논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그녀는 변이 쥐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빔을 내뿜습니다. 괴물은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완전히 분해되어 그을린 잔해만 남게 됩니다. 린즈천은 사이보그의 엄청난 힘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차오메이 선생님과 섬칭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린즈천은 자기 자전거가 더 걱정입니다. 폭발이 빗나간 덕분에 큰 돈을 날리지 않았다며 안도하죠.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전거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비싼 고스트 사도우 스키드 고기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음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생명 정수 흡수 시 고기가 상하지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흐물거리는 다리를 들고 변명거리를 찾던 그는 이 싸움과 죽은 이단자를 탓하기로 합니다. 그는 과장되게 썩은 다리를 내던지며 이단자와 사이보그의 공격으로 고기가 타버렸다고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 차오메이 선생님은 모두가 무사하니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대장의 요청으로 보안팀과 함께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단자의 시신과 같은 뱀을 타고 가게 될 줄은 몰랐죠. 레이저 폭발 후 들것 위엔 새까맣게 탄 살점만 남았고 냄새는 정말 지독했어요. 악취벤에 앉아있던 린즈천은 문득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이쉐에게서 얻은 짐승 송곳니에 죽은 지 오랜 후에도 생명 정수가 남아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이 시신에도 생명 정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시체에서 쥐왕 유전자를 흡수할 수 있을까? 경찰밴에 앉은 린즈천은 이단자의 탄 시신에서 쥐왕 유전자를 얼마나 흡수할지 궁금해합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몰래 시신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강력하고 붉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시스템은 그가 거대 변이 쥐의 생명 정수 흔적을 흡수했으며 무려 5%의 진행률로 도감을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흡수된 양에 놀라며 대상의 신선도가 얻을 수 있는 생명 정수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송관 아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자 린즈천은 스트레칭 중이었다고 얼른 둘러댑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그는 아빙은 속이기 쉬웠지만 보안팀장은 더 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장은 린즈천에게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지만 이내 더 심각하게 그를 추궁합니다. 그는 어두운 조명 아래 먼 거리에서 중학생이 어떻게 이단자의 칼든 손을 돌멩이로 정확히 맞췄는지 묻습니다. 린즈천은 그저 오른손 훈련을 자주 해서 그렇다고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팀장은 그만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선칭어가 이모가 왔다고 소리치자 둘의 대화가 끊깁니다. 린즈천은 경찰서에 달려온 부모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괜찮냐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았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다음 위험 상황에선 안전한 곳에 먼저 숨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이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린즈천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크게 감동합니다. 떠나면서 린즈천은 항상 자신부터 지키겠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경찰서장은 그들이 떠나자 소년의 이상한 능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가는 길에 린즈천은 사건을 논하는 여경 둘을 지나칩니다. 한 경찰관이 변태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하자 동료는 그 이단자가 쥐신 교단에 세뇌된 광위안 대학의 문과 학생이었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 경찰관은 교단을 저주하지만 두 번째 경찰관은 근본 원인인 자칭 쥐의 왕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름은 즉시 린즈천의 주의를 끕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바로 핸드폰으로 쥐신 교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정보량에 놀랍니다. 교단의 본거지가 상하이에 있고 신도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란 것을 알게 되죠. 그는 쥐의 왕이 더 높은 생명체로 진화하려 하며 신도들에게 진화 재료를 모으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변종 쥐의 왕이 이미 지성을 갖췄는지 묻는 소름 끼치는 질문에 이릅니다. 창밖을 보다가 인도의 고양이만큼 거대한 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생각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쥐의 왕과 연관이 있나 잠시 의아했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고양이만한 쥐가 흔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생각을 떨쳐내고 보니 첨칭환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무릎을 꼭 붙인 채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죠. 그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긴장하거나 놀라면 소변을 참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겐 창피한 일이겠지만 린즈천은 이 반응이 숨겨진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린즈천의 어머니 장왕씨는 거의 3,000위안어치의 짐승 고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린즈천은 급히 변명거리를 떠올리며 비상 상황이라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 같다고 얼버무립니다. 어머니는 즉시 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고기는 있고 그가 무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다는 생각에 린즈천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린앤샵은 더 고집이 셉니다. 자신 같은 월급쟁이 노예는 맷집이 좋다며 비싼 고기를 찾으러 다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린즈천은 너무 위험하고 고기도 이미 상했을 거라며 아버지를 말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고기가 상한 걸 어떻게 아냐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던 린즈천은 당연한 추측이라 둘러댑니다. 한편 텅 비어버린 공안국에서 서장은 그날 밤의 기묘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그는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엄청난 힘과 정확성으로 돌을 던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집니다. 일반 쥐보다 훨씬 큰 거대한 변이쥐가 서류 캐비닛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쥐가 뛰어내립니다. 서장은 즉시 권총을 뽑아 발사합니다. 빠르고 격렬한 대결은 피투성이로 끝납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 린즈천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지난밤을 떠올리며 그는 강력한 이단자와 사이보그에 비해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도감 진행률을 위해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같은 짐승 고기를 빨리 사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나 학습 자료 판매도 고려해보지만 너무 요란하고 조용히 지내려는 목표에 어긋난다며 접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세계에선 공부보다 무술과 유전자 융합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이제 행동할 때라 결심합니다. 이후 그는 시동 무술티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보온병에 물을 마시는 거 코치님을 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놀란 거 코치는 팀에 합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보러 온 건지 묻습니다. 린즈천은 대답 대신 코치에게 다가가 팀에 들어가면 시합에 나갈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상금은 많은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코치님은 미소로 기회가 있고 수만 위안의 상금 가치가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가장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자 린즈천은 코치와 악수하며 오늘부로 무술팀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고 코치는 기쁘게 그를 환영하고 팀원들을 모아 새 멤버를 소개합니다. 린즈천을 소개하며 그가 체육대회 챔피언임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팀원들인 장차이, 황톰성, 즉 아섬, 리슈통, 그리고 한이거가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린즈천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린즈천이 무술 훈련을 받지 않아고 코치가 기본 주먹 기술과 다리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코치는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마스터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팀에서 가장 습득이 빠른 리슈통도 일주일 걸렸다고 덧붙이죠. 그는 린즈천에게 해보라고 격려하고 린즈천은 자세를 잡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무술 통찰력을 부여하는 천상의 지혜 뿌리 특성 덕분에 보기만 해도 시범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외우고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주먹 기술을 연습하자 시스템 알림이 뜨면서 그의 체력, 힘, 민첩성, 그리고 숙련도에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는 정확하고 빠르게 손과 주먹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다리 기술로 넘어가 강력하고 부드러운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뜨자 그의 다리 근육, 민첩성, 숙련도에 점수가 부여됩니다. 코치와 팀원들은 말없이 충격에 잠깁니다. 코치는 입이 떡 벌어져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온병을 놓칠 뻔합니다. 그는 한 번 보고 이 복잡한 기술을 완벽히 익히는 것에 의아해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시연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 무술 천재가 틀림없어. 그날 저녁 상하이, 린즈천의 어머니 장황신이 저녁 먹으라며 그를 부릅니다. 그는 숟가락 들고 달려나와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원했던 고스트 사도우 스키드를 자랑스레 내밉니다. 정말 끝내주는 냄새에 아들은 좋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한 입 맛보자 엄마 요리가 세상 최고라며 칭찬하죠. 어머니는 흐뭇해하며 새 근이나 샀으니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가 고기를 먹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고스트 사도우 스키드를 섭취하여 그 생명 정수의 흔적을 흡수했고 가이드북 진행률이 3.01%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허탈해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첫 덩어리를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식사 중 한 뉴스가 그들의 시선을 끕니다. 에너지 코어와 융합하여 역사상 최연소 사이보그가 된 14세 천재 소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한 손으로 5,000kg SUV를 들어 올리고 100m를 3초에 주파하며 8m를 수직 점프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줬습니다. 린즈천은 이걸 보며 교토 영재의 유전자 융합과 이 소녀의 사이보그 기술 중 어느 길이 더 강할지 세상의 논쟁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네요. 그들이 만났던 보안대장 허춘산이 사무실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감시 영상은 경찰서에 침입한 거대 변이쥐에게 공격받고 잡아먹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의료진이 시신을 씻는 모습에 린즈천은 경악합니다. 그는 전날 밤 본 큰 쥐가 관련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거대한 쥐가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대장의 죽음은 커지는 위험을 암울하게 상기시킵니다. 린즈천은 이를 악물고 즉시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보안대장의 죽음 이후 린즈천은 혹독한 훈련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 후 그는 100m를 4.61초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달리고 신체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자리 점프는 5.3m, 한 손으로 무려 1200kg을 들어 올립니다. 개인 훈련 외에도 학교 대표팀과 함께 무술 훈련을 계속하며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빠르게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체육관으로 연습하러 가는데 호기심 많은 섬칭어가 뒤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분홍머리 여학생이 린즈천에게 인사하며 신선한 우유를 건넵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섬칭허와 지나쳤으며 여학생은 실망했습니다. 멀리서 그의 팀 동료 장카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운동회에서 자신을 이긴 자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선물을 거절하자 그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쥡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장카이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린즈천에게 여학생의 마음을 상하게 한 무례한 행동을 꾸짖습니다. 린즈천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차분히 설명하자 장카이는 거짓말쟁이라며 믿지 않습니다. 장카이는 격분하여 린즈천에게 손가락질하며 대련을 신청합니다. 그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지면 린즈천을 다시는 귀찮게 안 하지만 린즈천이 지면 이 우유 한 병을 다 마셔야 한다고요. 대결 신청과 함께 새 시스템 알림이 뜹니다. 새 업적 임무가 발동되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인 적자 생존을 위해 공식 대회에서 1000명의 다른 상대를 물리치세요. 린즈천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불길한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그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대련에 응하며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대결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두 학생은 인기 많은 후배 린즈천과 선배의 대결을 구경하러 가기로 합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체육관은 대련장 주위를 둘러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명백히 린즈천의 편이었죠. 많은 여학생 팬들이 그에게 상대를 혼쭐내주라며 응원합니다. 아까 그 분홍머리 여학생도 휴대폰을 준비하네요. 장카이는 모두가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자 코웃음을 칩니다. 그는 린즈천의 재능이 지난달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 대결을 떠오르는 천재를 누르고 자신의 힘을 보일 마지막 기회로 여깁니다. 상대방의 강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린즈천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하니까 빨리 끝내자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장카이는 이를 모욕으로 여겨 비웃으며 소원을 들어줍니다. 코치는 심판을 보려 둘 사이에 섰죠. 그는 규칙을 상기시키며 손을 들어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결 시작 전 장카이가 기다리라며 소리칩니다. 거만한 미소로 린즈천에게 핸디캡을 제안하죠. 자신은 거의 2년간 훈련했지만 린즈천은 겨우 한 달 된 초보라고 지적합니다. 공평하게 하자며 먼저 3번 공격할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죠. 린즈천은 그냥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린즈천이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장카이를 놀라게 합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올리기도 전에 린즈천은 파괴적인 펀치 한 방을 날립니다. 펀치가 엄청난 힘으로 명중하고 장카이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체육관 전체는 충격에 빠져 조용해집니다. 코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단 한 방에 싸움이 끝났다고 소리칩니다. 나머지 무술 팀원들과 관중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충격받습니다. 단 1초 만에 승부가 끝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내 고요했던 분위기를 깨고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섬칭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린즈천의 승리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분홍머리 여학생을 포함한 다른 여학생들도 그가 정말 멋지다며 소리쳤습니다. 쓰러진 상대 앞에 서 있는 린즈천은 시스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라이벌을 물리치고 이성의 호감을 얻어서 우선적인 짝짓기 권한을 획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새 임무 진행도가 1000이 된 거죠. 그는 자연선택 특성을 얻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서두르려 그는 겁에 질린 다른 무술팀원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섬뜩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 같이 대련하자고 제안합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더니 바로 비참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학원에, 다른 한 명은 엄마가 기다린다며 아픈 척 도망치려 합니다. 그때 장카이가 힘겹게 무릎을 꿇고 일어납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린즈천의 기습을 맹비난하며 재대결을 다짐합니다. 코치가 장카이에게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코치는 펀치가 운이 좋았을 뿐인지 궁금해하며 샤오리즈라는 팀원에게 시험해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뾰족머리 소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싸울 자세를 취했음에도 그는 린즈천에게 얼굴만은 때리지 말아달라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10분 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무술팀원 몇 명이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린즈천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고 몇 대만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자 실망하고 말죠. 첫 승리 외에 다른 대련은 업적에 포함되지 않았죠. 라이벌 처치 횟수는 여전히 1000분의 1입니다. 친선 대련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공식 대회에서 라이벌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칩니다. 코치는 린즈천이 진짜 천재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요. 그는 이 신입이 불과 한 달 만에 팀의 에이스가 되었다며 감탄합니다.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코치는 린즈천이 선두에 서면 올해 지역 무술대회에서 모든 학교를 꺾고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치가 기뻐하는 동안 린즈천은 깨닫게 됩니다. 코치의 말이 옳다는 것을요. 다가오는 대회는 공식 상대를 한 번에 많이 만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공식 대회에서 상대를 꺾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자신의 기록에 포함될 거라 확신하며 의지를 다집니다. 그의 생각은 장카이가 이름을 부르자 끊겼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장카이는 일어나 린즈천을 가리키며 기괴하고 노골적인 복종의 선언과 함께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이상한 말에 선칭한과 코치 그리고 린즈천을 포함한 모두가 충격과 불쾌감에 휩싸입니다.
대결이 끝나자 관중들과 코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아직 할 말이 남았다며 투덜거리는 장카이만 홀로 남겨집니다. 이 세계에서 고등학생들은 무술이나 학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 무술반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 마음먹은 선칭아는 무술반에 합류해 린쭈천과 함께 혹독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강도 높고 혹독합니다. 먼저 3000m 달리기 후 1시간 맨손 격투를 연습합니다. 다음으로 근력을 키우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매 훈련이 끝나면 린쭈천은 선칭안의 근육을 풀어주려 마사지해줍니다. 물론 린쭈천도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죠. 그는 대회 우승과 더불어 최대한 빨리 자연 선택 특성을 해금하겠다는 목표로 매일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한 달 뒤 그들의 지난 노력이 마침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역 무술 대회가 시작되고 린쭈씨는 경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회는 거대한 시립체육관에서 열리며 중앙 링 주변엔 많은 관중이 모여 있습니다. 대기실은 긴장감이 돕니다. 꿔코치는 초조하게 대진표를 훑어보며 자기 학교 사나이, 고교가 최강 사나이 제1고와 맞붙게 된 것을 불평합니다. 다른 팀원이 상대팀의 100m를 9초 안에 주파하는 선수가 있다고 말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모두가 상대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팀의 사기가 떨어지자 린쭈씨는 침착히 손을 들어 먼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꿔코치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에이스를 무대에 올리기로 합니다. 린쭈심이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선칭아는 관중석에서 그를 응원하고 꿔코치는 확성기로 격려의 말을 외칩니다. 린쭈씨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상대는 사나이 제1고등학교 학생으로 훨씬 더 크고 근육질이었습니다. 린쭈신이 1학년인데도 대회에 진출한 재능은 인정했지만 그의 말투는 곧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170cm도 안 되는 꼬맹이는 설 자리 없다고 비웃었죠. 그는 팔 근육을 과시하며 린쭈신에게 진정한 힘의 격차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판이 결투 시작을 알립니다. 덩치 큰 상대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달려들지만 린쭈신은 물러서지 않고 맞섭니다. 오히려 가볍게 공격을 피한 후 상대 가슴에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거구의 학생은 경기장 뒤로 날아가 의식을 잃습니다. 해설자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다가 린쭈신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한편 썸칭아는 벌떡 일어나 샤오천이 정말 대단하다고 환호합니다. 사나이 고등학교 팀의 나머지 선수들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코치에게 몰려가 린쭈천이 미쳤다며 상대의 힘은 그냥 죽은 근육일 뿐이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반대편 사나이 제1고등학교의 코치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는 패배한 학생이 발기술도 없이 돌진했다고 질책합니다. 다시 링 위, 린쭈천은 또 다른 토너먼트 라이벌을 꺾어 랭킹을 올렸고 탈락시킨 상대가 1000명 중 2명이 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이 시합이 성장에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상대팀 코치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선수인 천펑을 앞으로 부르며 저 1학년을 최대한 빨리 짓밟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천펑은 침착하게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경기장으로 올라서 준비 자세를 취하는데 지난번 선수보다 훨씬 더 침착한 모습입니다. 아나운서는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천펑은 곧바로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연속 공격을 퍼붓는 등 한 수 위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린쭈천은 침착히 공격에 맞서 한 손으로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의 블로킹 충격으로 천펑은 공중에서 팽그르르 돌며 날아가 경기장 바닥에 곤두박질치며 기절합니다. 의료진이 들 것으로 천펑을 실어 나르며 머리 스캔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서로 수군대며 사나이 고등학교 학생이 운이 엄청나게 좋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일부 화난 관중들은 주작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나이 제1고등학교 코치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이게 운이 아님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사나이 고1학년은 진짜 실력자였던 겁니다. 한편 대기실 코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다음 선수인 삐죽머리 소년 가오페이를 불러세워 절대 져서는 안 되니 오직 방어에만 집중하라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하지만 가오페이는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코치에게 걱정 말라며 자신이 이길 거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가오페이는 링에 오르며 린쭈천의 승리를 속으로 비웃습니다. 상대는 약하고 그저 속임수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100m를 9초 안에 주파하는 월등한 속도와 경험이 있는 자신은 절대 질 수 없다고 확신하죠. 관중들은 흥분으로 술렁입니다. 관중들은 가오페이의 명성을 얘기하며 그의 속도에 감탄하죠. 한 관중은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 사용자이며
그의 강화된 능력을 언급합니다. 린쯔천의 연승은 끝날 거라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의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아나운서는 코치 지시를 무시한 채 결투 시작을 알립니다. 가오페이는 즉시 공격하며 린쯔천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필살기인 유수세함권을 펼쳐 맹렬한 속도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코치는 말을 듣지 않고 공격하는 제자에게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가오페이는 자신 같은 천재에게 방어는 필요 없다며 비웃죠. 한편 공격을 가볍게 피하던 린쯔천은 그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즉석에서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가오페이는 공격이 빗나가자 점점 좌절합니다. 그는 헐떡이며 린쯔천에게 어떻게 공격을 피하냐고 묻습니다. 린쯔천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기술은 없냐고 물으며 그를 도발합니다. 분노한 가오페이는 필사적으로 주먹을 다시 퍼붓는다. 뻔한 공격을 본 린쯔천은 이제 관찰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그는 좋아, 이걸로 끝내자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펀치를 여유롭게 피했다. 그리고 가오페이의 복부에 단 한 번의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즉시 대결을 마무리 지었다. 관중들은 또다시 벙찐 침묵에 휩싸인다. 그 침묵은 사나이 고교 응원단의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깨집니다. 코치와 선칭어는 샤오천이 정말 괴물이라며 그의 3연승을 축하하며 열광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나머지 토너먼트 경기는 훨씬 더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상대들은 더 약했죠. 그는 모든 상대를 손쉽게 쓰러뜨렸고 이내 상대팀 선수 5명을 혼자서 모두 제압했습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도적 실력으로 두 학교를 혼자서 더 물리쳤습니다. 그의 엄청난 활약으로 사나이 고등학교는 우승했고 그와 팀원들은 메달과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라이벌 수는 16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속도로 자연선택 특성을 해제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란 사실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퀘스트 진행이 더뎌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죠. 코치가 이렇게 후할 줄은 몰랐는데 대회 상금의 대부분인 2만 위안을 전부 받게 됩니다. 학업 경진대회 상금까지 합치니 이제 약 3만 위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그 돈을 전부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고기를 사는 데 씁니다. 그는 몇 주간 매끼 이 비싼 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15kg을 먹자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도감 해제율이 33%에 도달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짐승 고기 섭취가 드디어 빛을 본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는 다음 레벨로 돌파하여 일반 3급에서 4급으로 승급했고 신체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 손으로 1890kg을 거뜬히 들어 올리고 수직으로 5.65m 점프하며 100m를 단 4.49초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그와 션칭허는 사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면서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질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심한 션칭허는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린쯔천에게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같은 고등학교에 못 가냐고 묻습니다. 그는 문과와 무과 모두 1등을 했고 그녀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사내 고등학교 엘리트반에 가기엔 무과 점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는 션칭허를 위로하자 그녀는 이제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를 스카우트하러 집에 오니 함께 갈 거냐고 묻습니다. 절망한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그 때문에 온 것이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울며 답합니다. 린쯔천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서며 걱정 말라고 다 계획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사내 고등학교에 남는 유일한 조건으로 션칭허가 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약속대로 사내 고등학교 교장이 린쯔천의 집을 찾아옵니다. 교장 선생님과 어머니 션칭허는 몇 시간 동안 쯔천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쯔천이 학교에 남아주길 간절히 바랐고 회의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은 린쯔천에게 남으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린쯔천은 이 기회를 잡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션칭허도 자신과 같은 반에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교장 선생님은 긴장한 션칭허를 보고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동의하죠. 교장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에게 새 학기부터 사내고로 오라고 말하고 린쯔천과 션칭허는 기뻐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결정되자 린쯔천은 중학교 마지막 무술 대회에 참가합니다. 예상대로 그의 압도적인 힘은 팀을 또 한 번의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는 상금으로 고스트 섀도우 스쿼드 도감을 드디어 해금합니다. 20%만 남았는데 새 상금으로 게이지를 채울 수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는 안전을 위해
상하이 외곽의 한적한 숲으로 향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그는 남은 오징어 고기의 정수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시스템 알림이 대량의 정수를 흡수 중임을 확인시킵니다. 마지막 힘의 파동을 느끼자 그의 눈이 커지고 도감 진행률 표시줄이 100%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알림이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도감을 잠금 해제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액체 친화력 축복을 획득했음을 알립니다. 이 능력은 물과의 친화력을 높여 수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안정되자 그는 조용한 숲속에서 축 늘어진 오징어 다리를 들고 자신의 새 능력이 좀 실망스럽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아쉬운 린지천은 근처 연못에서 새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그는 액체 친화력 축복의 이점을 발견합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물에 있을 수 있고 물의 저항이 줄어 수영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물에 앉아있던 그는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가 하급 짐승이니 능력이 별로 강력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합리화합니다. 더 나은 속성을 얻으려면 고급 짐승 고기를 사거나 직접 강력한 변이 된 짐승을 사냥할 만큼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끔찍했던 거대 변이쥐 기억은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했고 그는 강해지겠다고 주먹을 꽉 쥡니다. 계약이 일주일도 안 남은 어느 날 린지천의 어머니와 섬칭허의 가족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린지천은 새로 얻은 액체 친화력을 연구하기 위해 바다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닷물에 들어선 섬칭허는 물이 차갑다며 몸을 떨지만 린지천은 전혀 문제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는 섬칭허에게 천천히 적응하라 말한 뒤 엄청난 속도로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가 움직이자 시스템은 수영과 다이빙 스탯을 줍니다. 해변에서 불안해진 섬칭허가 그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소리칩니다. 린지천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소꿉친구가 아직 수영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에게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범한 그녀의 운동 능력으로 고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섬칭허는 그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녀는 수영이 의외로 쉽다며 바로 배웠다고 신나게 외치며 힘들이지 않고 잠수합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헤엄쳐 나왔지만 아무 지시 없이 잠수할 수 있음에 놀라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린지청은 그녀에게서 푸른 물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그녀는 이 놀라운 느낌을 그에게 신나게 말합니다. 원래 물속에서 눈을 뜨면 따갑기 마련인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기분마저 좋다고 하네요. 그녀의 말에 린지청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멀어지자 상황이 이상하다 느낍니다. 아무리 물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도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긴장하면 이불에 실수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어쩌면 그 약점이 사실은 그녀가 타고난 강력한 물 친화력의 증거는 아니었을까? 그는 이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부모님의 선엽소설 주인공처럼 특별한 수련 체질일지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죠.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둘은 계속 다이빙합니다. 물속을 탐험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를 더 놀라게 했죠. 그는 선칭한 같은 초보자가 10분 넘게 숨을 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헤엄치던 중 선칭한의 표정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녀 주변 물에서 이상한 소용돌이 소리가 진동합니다. 둘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위를 올려다봅니다. 갑자기 솟구쳐 오르자 선칭한이 푸른 물살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해변을 걷던 린쯔청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몸을 떨며 그녀는 물속에서 귓가에 섬뜩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어요. 그는 위로하며 어떤 소리였는지 물었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 위로 나올 때까지 여자 목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대요. 린쯔청은 겁먹은 선칭한을 진정시키려 호텔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후 그는 이상한 여자 목소리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해 잠 못 들던 그는 그 에너지를 훈련에 쏟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1000번 중 갑자기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알립니다. 그는 일반 등급 5단계로 승급했습니다. 놀랍고도 기쁜 마음에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합니다. 5단계에 도달하자 다 자란 거대 변이 쥐와도 맞설 만큼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그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번뜩입니다. 이제 맨손으로 짐승들을 찢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한계를 시험하려 밤에 빈 해변으로 갑니다. 능력치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의 100야드 달리기는 겨우 3.64초로 단축되었고 수직 점프는 무려 22피트 10.8인치까지 늘었습니다. 힘을 시험하고자 근처 차를 발견했고 한 손으로 3,527파운드의 차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진전을 이루며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학이 끝나고 션칭한과 함께 사나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첫날 두 사람은 주번 활동을 위해 일찍 도착합니다. 새 여학생 2명이 그를 알아보고는 잘생겼다며 그와 주번을 서게 된 것을 행운이라며 흥분에 속삭입니다. 반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놀라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번 활동을 하자 새 시스템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사회적 동물을 얻으려면 협동 과제 1000개를 완료해야 합니다. 션칭한과 교실을 청소하면서 새 능력이 뭘 할지 궁금해합니다. 마침 학년 초라서 그는 방과 후 매머드 슈퍼마켓에 방문할 기회를 가집니다. 고스트 섀도우 스쿼드 도감을 해제했으니 이제 새로운 능력의 목표를 정할 때가 된 거죠. 비싼 짐승 고기 코너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냉장 진열장 한쪽에 포장된 사나운 거대 독수리의 머리가 1kg당 19.98 위안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장된 고기를 집어들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내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나운 거대 독수리는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보다 상위변이 짐승입니다. 이 독수리는 시력이 인간보다 30배나 뛰어나 아무리 빠른 먹잇감도 정확하게 포착하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린즈청은 독수리 고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강화된 시력은 전투에서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기에 도감 해금은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라고 결론 내립니다. 또한 1998 위안이라는 가격이 저렴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고기에 손을 대자 푸른 에너지가 그를 감쌉니다. 시스템은 그가 사나운 거대 독수리의 생명 정수를 섭취해 도감 1%가 해제됐음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0.5kg의 고기로는 1%만 진행되므로 도감을 완전히 해금하려면 20만 위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교 토너먼트 상금이 중학교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죠. 새로운 각오로 그는 2학년이 되기 전 사나운 거대 독수리 도감을 해금할 돈을 벌고자 대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린쭈청의 사나이 고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날 무술과 담임을 겸하는 선생님, 기계 개조 선생님, 유전자 융합 선생님, 그리고 야생 생존 선생님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소개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켰다. 몇몇 학생들이 먼저 나섰다. 보라색 긴 머리 소녀 추이툭은 자신의 특기가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활기찬 분홍머리 소녀 중이자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펑허강이 집에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곧 선칭한 차례가 됩니다. 주목을 받자 그녀는 극도로 긴장합니다. 얼굴을 붉힌 채 자신의 이름이 섬칭한이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간신히 전합니다. 이윽고 린쭈청의 순서가 왔고 그의 자기소개는 가장 짧으면서도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기 이름을 말하고 모두에게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소개가 끝나자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갈색 머리의 여학생이 섬칭한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는군요. 그 여학생이 섬칭한에게 입시 점수를 묻는다. 섬칭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점수가 709점이라고 답하며 새로운 취루이에게 그녀의 점수를 묻습니다. 취루이는 섬칭한의 점수가 자신의 698점보다 10점 넘게 높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취루이는 체력장 점수를 물으며 자기는 100점 만점에 95점밖에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선칭한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녀는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더듬거렸습니다. 79점이라는 낮은 점수 때문에 엘리트 반에 겨우 들어왔고 너무 창피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눈치 없이 집요한 취루이는 섬칭한의 점수가 94점인지 93점인지 계속 추측합니다. 섬칭한은 고개를 숙이고 더 낮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취루이가 90점대 초반 점수를 계속 말하자 섬칭한은 더 당황합니다. 그때 손 하나가 책상에 쾅 내려쳐지자 취루이는 깜짝 놀랍니다. 림줄천이었죠. 그는 당황한 그녀에게 자연스레 다가가 위챗 친구 추가를 묻습니다. 잘생긴 남학생이 관심을 보이자 놀라고 기쁜 마음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자리에 앉은 섬칭헌은 린쭈천이 어색한 대화에서 자신을 구해줘서 안도합니다. 린쭈천은 또 다른 남학생 허위에게도 다가가 연락처 교환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친구 추가를 마친 후 그는 4인 그룹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곧바로 그룹 생성이 완료되었고 또 다른 협동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알림이 확인시켜줍니다. 사회적 동물 업적 진행도는 1000점 만점에 이제 2점입니다. 그는 이 퀘스트가 놀랍게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채팅을 만든 후 내 친구는 서로를 알아갑니다. 허위는 자신이 이웃도시 난위안 출신이며
무술 도장을 운영하는 명문 무술 가문의 자제라고 밝힙니다. 심지어 난위안 씨 청소년 무술 대회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추루이는 자기 집이 의류 매장 체인점을 해서 부자라고 말했다. 린쭈천과 선칭어도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네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분위기가 편안해질 무렵 허위가 반해서 누가 제일 강한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추루이는 린쭈천이 이 지역 전체에서 수석으로 입학했으니 당연히 그일 것이라며 린쭈천을 바로 지목했습니다. 이 말에 허위는 새로 사귄 친구가 대단한 줄 몰라 깜짝 놀랐다. 하지만 린쭈천은 겸손하게 수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강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덧붙여 밝힙니다. 교장 선생님이 거액을 써서 난위안 씨의 실력자 2명을 스카우트해 왔다는 거죠. 그러자 허위가 그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금발머리의 왕소재인데 난위안 씨에서 3등을 한 수재이며 100m 달리기를 7.98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근육을 가진 루강인데 타고난 힘이 막강해서 300kg 바벨도 한 손으로 거뜸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섬칭어와 추루이는 눈에 띄게 감탄하면서도 위축된 모습입니다. 반면 린준천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이미 초등학생 때 그 기록들을 넘어섰기에 속으로 그들의 실적을 비웃습니다. 곧이어 다시 종이 울리고 다음은 교과서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무술, 유전자 융합, 기계 개조, 그리고 야생 생존 이렇게 4가지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린쭈천은 이미 모든 내용을 독학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훈련할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는 더 큰 위협에 대해 생각합니다. 위험한 귀신 컬트가 아직 활동 중임을 떠올립니다. 경찰은 하급 이단들만 잡았을 뿐 강력한 지도자 쥐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암울한 현실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서 최대한 빨리 힘을 키워 쥐왕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최소 6단계에 도달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곧이어 첫 실습 수업으로 야생 생존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쉐창바이는 학생들을 숲으로 불러 모아 나무 비벽, 불 피울 줄 아는 사람 있냐고 묻는다. 허위는 쓸데없는 기술이네라고 중얼거립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왕슈오지에와 루강은 앞으로 나서 원시적인 방식으로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에 감명받은 선생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묻습니다. 루강은 여름 캠프에서 배웠다고 설명하고 왕슈오지에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독학했다고 말합니다. 시범 후 린쭈천은 조원들에게 같은 기술을 가르쳤고 조원들은 금방 익혔습니다. 이후 무술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인 야오이안펑은 특별한 호흡법과 수련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발표합니다. 또다시 왕슈오지에와 루강이 이미 다 배웠다며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반 학생들 앞에서 뽐냅니다. 시범이 약간 어설프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해냅니다. 이 기술들을 이미 알고 있는 린쭈천은 계속해서 조용히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한 달이 훌쩍 지납니다. 어느 날 기계 개조 수업에서 차이 위안페이 선생님이 학생들 실력 확인을 위해 시험을 발표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상위 3명에게 1등 888위안, 2등 666위안, 3등 333위안의 상금을 공개합니다. 상금 이야기를 들은 린쭈천의 눈이 반짝입니다. 1등 상금이면 비싼 사나운 거대 독수리 고기 0.25kg을 살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욕을 불태우며 시험을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유전자 융합 교사 류다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상금 구조로 깜짝 시험을 실시합니다. 2번의 힘든 시험 후에 학생들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허위는 책상에 쓰러져 끙끙 앓고 다른 학생들은 문제 난이도에 대해 불평합니다. 한 여학생이 90점을 기대했지만 60점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한탄해요. 모두가 불평하는 동안 왕소재와 루강은 슬쩍 자랑을 시작합니다. 루강이 왕소재에게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묻습니다. 왕서재는 마지막 문제의 끝부분만 좀 어려웠다며 95점은 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루강도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무심하게 동의했고 95점을 예상했습니다. 허위는 거만한 대화를 듣고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차 그들을 노려보며 한 대 치고 싶어 했습니다.